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신용장 너무 길어서 두 편을 끊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죠? 물품의 기계류 같은 건요, 이 물품 명세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 두 번째 페이지. 그럼 실제 신용장은 두 페이지인가요? 라고 했을 때 딱 이렇게 두 페이지로 왔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되는 정말로 단순하고 아름다운 신용장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세 페이지 넘어가고 그러면서 조건도 훨씬 많고 하여간 복잡할 거예요. 요거는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보기 힘든 정말로 단순한 그런 신용장입니다. 자, 어찌됐건 두 번째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A 페이지. 요거 중요하죠? 다큐멘트 리콰이어드. 요구 서류입니다. 요구 서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송장, 포장, 명세서, 운송 서류, 보험 서류. 이게 국룰입니다. 자, 뭘 요구한다고요? 자, 송장 요구할 것이고요. 이제 포장, 명세서 요구할 것이고요. 우리는 물론 이제 송장, 포장, 명세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실무에서는 이제 CI, PL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리고 신용장에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라고 적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보험 서류, 보험 증권 많이 요구하고요. 그리고 운송 서류 요구합니다. 이게 국룰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셔널 드래프트 드로우 노 어플리컨트라고 해서 이미 앞에서 환호음은 요구했습니다. 요 환호음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환호음의 지급인으로 하여서 선적일로부터 90일을 만기로 하여서 발행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뒤에는 왜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호음을 하나 더 요구할까요? 이거는 추가적인 환호음입니다. 실제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환호음과 은행과 개설 의뢰인의 정산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환호음을 하나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뭐예요? 추가적인 환호음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신용장과 동일하게 만기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 투 뒤에 있는 게 이제 환호음의 지급인을 말하는 거죠. 이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지급인과 동일한지. 먼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호음을 정확히 발행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송장이죠. 사인드 커머셜 인보이스 인 3폴드. 사인드라고 해서 여기 반드시 서명하라고 대부분은 요구하고 있고, 커머셜 인보이스이고, 사실 대부분은 커머셜 인보이스로 쓰지만 실제 커스텀즈 인보이스, 텍스 인보이스 다양한 송장명이 있습니다. 송장명은 조금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비저널 인보이스,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게 가송장이거든요. 가송장만 아니면 실제 송장의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정도 참고 삼아 주시고, 3폴드라고 세 통이라고 했을 때는 원본 사본 별도의 명시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명시가 없을 때는 뭐예요? 최소 한 통 이상만 원본이면 되고 나머지는 사본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송장 세 통이라고 했을 때는 세 통 다 원본이어도 되지만 한 통만 원본이고 나머지 두 통은 사본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패킹리스트, 포장 명세서 세 통이라고 했고요. 포장 방법과 이런 거 쓸 때 아무런 명시가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포장 명세서 제출하면 되고요. 신용장 조건에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라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했을 땐 포장 명세서의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포장 명세서 화면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송장과 포장 명세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 자, 다음 원산지 증명서 요구합니다. 사실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면서 그게 FTA 원산지 증명서인지 세관이 발행해야 되는지 상공회의소가 발행해야 되는지 어떤 원산지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시함이 없이 그냥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아무 원산지 증명서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요 additional conditions에 뭐가 있습니까? Goods must be Indian 와 차이니스 오리진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조건은 뒀죠. 인도이거나 중국이 원산지여야 된다. 자, 요게 요렇게 이어져서 여기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베너피셜 서티피켓, 수익자 증명서 많이 요구합니다. 스테이트인데 following have been forwarded, 아래에서 요구한 것. 자, 원래는 아래에서 요구한 쭉쭉쭉 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구한 것들이 applicant within 5 days after the shipment date, 선적일로부터 5일 이내 개설 의뢰인한테 전달되었다는 것. 대부분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선적을 했으면 어찌 됐건 원본 서류는 은행을 통해 도착을 하겠지만 사본 서류가 개설 의뢰인한테 빨리 도착을 해야 정산 준비도 하고 통관 준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적을 했으면 선적 관련 서류를 선적일로부터 5일 이내 개설 의뢰인한테 송부하고 송부했다라는 수입자 증명서를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인슈런스 팔리시, 보험 증권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두 통 발행됐다고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땐 자,
신용장에서 몇 통 제시하라고 말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복수의 원본이 발행됐으면 보험증권은 무조건 복수의 원본을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선화증권을 요구합니다. 혹은 에어에이비를 요구하겠죠. 풀셋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본 전통을 제시해야 됩니다. 원본 전통이 몇 통인지는 사실 뭐 몰라도 3통이겠지만 대부분 3통이라고 적혀 있겠지만 정식적으로는 이 넘버브 오리지널 BL란에 원본이 몇 통 발행됐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3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다음 오션 비로브 레이딩인데 운송소리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죠. 굳이 선화증권에 오션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필요는 없고요. 컨스턴트 투 아울 오더라고 씁니다. 아울 오더, 우리의 지식이다. 아울 오더는 뭐와 같은 말이에요? 투 오더 오브 이슈잉 뱅크. 개설은행 지시식과 같은 말입니다. 왜요? 신용장은 우리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는 계약이죠. 우리가, 즉 개설은행이 너한테, 수익자한테 돈을 주겠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우리라고 말하면 다 개설은행을 말하고요. 너라고 말하면 수익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컨사인이에 그냥 투 오더라고 들어가 있으면 이건 하자입니다. 투 오더는 투 오더 오브 슈퍼와 같은 말이죠. 정확히 투 오더 오브 이슈잉 뱅크, 즉 투 오더 오브 다음에 개설은행의 이름을 좀 적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노티파이 어플리컨트라고 했죠. 통지처, 여기에 개설 의뢰인을 적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소까지 기재되었을 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기재되는 주소는 신용장에 명시된 어플리컨트의 주소와 반드시 즉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고, 마크드 페이드라고 했죠. 운임을 사전 지급하라고 했다. 자, 그래서 뭘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인코텀제 EFCD 4개의 규칙이 있고요. EF는 매순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죠. 그래서 운송비용은 목적지에서 내겠다 콜렉트라고 기재되고요. CD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기 때문에 운송서류에 프리페이드 혹은 페이드라고 기재되죠. 자, 그래서 운임을 페이드에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프리페이드와 같은 말이죠. 인코텀제 C나 D 규칙임을 알 수가 있고, 여기 페이드, 프리페이드 여기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항공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는 프리페이드 콜렉트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여기 운임란이 딱 나눠져서 이쪽이 프리페이드, 이쪽에 콜렉트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운임이 적혀 있으면 그게 프리페이드인 것이고 이쪽에 적혀 있으면 그게 콜렉트입니다. 굳이 운송인, 포워딩 찾아가가지고 콜렉트 프리페이드 명시해 주세요라고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7A 에디셔널 컨디션즈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너피셜 수익자는 머스트 프로바이드 어플리컨트 신문트 비아 이메일로 선적 사실을 통지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면서 조금 실수했죠. 만약 요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비서류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있는데 서류가 없는 겁니다. 즉 개설 의뢰인한테 선적 통지해라. 그걸 어떻게 증명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에 팔로잉 대신에 신문트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시하라고 쭉 열거가 돼 있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10month 선적은 must be made on vessel 버터플라이 선박에 선적을 하라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 선화증권에는요 반드시 여기 선박명이 들어가고요. 요 선박명과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한 선박명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즉 서류를 명시하지 않은 조건만 있는 건 비서류 조건이라고 하지만 그 조건과 다른 내용이 어떤 서류에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하자입니다. Goods must be inspected by applicant prior to shipment. 자, 그래서 선적전에 반드시 개설 의뢰인에 의해 검사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다행히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잖아. 하지만 만일 선적 전에 개설 의뢰인한테 검사를 받고 그 사실을 검사 증명서로 제시하라고 했을 땐 우리는 그것을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설 의뢰인의 협조 없이는 신용장 서류를 완성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조건일 경우는요 신용장을 찢어버리고 이거 조건 지우고 다시 가져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 독소 조항이 아닌 게 조건만 있고 서류는 없기 때문에 비서류 조건으로서 무시해도 됩니다. 다음 Goods must be of Indian or Chinese origin. 원산지는 인도나 중국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비서류 조건은 있는데 서류가 없어서 무시해도 될 것 같지만
말씀드렸죠.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원산지 증명서에는 분명히 원산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건과 상충되는 내용이 다른 서류에 들어가 있는 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48필드 피리어드 포 프레젠테이션 서류 제시 기일이고요. 특히 원본 운송 서류가 포함된 제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명시된 기일 안에 여기 명시된 기간이 없으면 UCP 600, 즉 신용장 통일규칙에 위과하여 선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시를 하면 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 유효기일은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일 정도, 뭐 짧으면 15일, 뭐 길면은 뭐 30일, 뭐 다양하게 인정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신용장을 보면 일주일 정도로 짧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몇몇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이제 서류가 나중에 너무, 특히 우리나라가 신용장을 개설할 때 서류가 너무 나중에 도착을 하면 이래저래 리스크가 커지니까 선적하면 빨리 서류를 은행한테 제시를 하라고 해서 이 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업무를 해봤을 때 신용장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일주일이나 열흘은 너무 촉박해요. 기본적으로 15일 이상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장을 어디까지나 개설은행의 공신력으로 업무를 합니다. 개설은행이 망하면 끝이죠. 개설은행이 망할 것 같을 때는 뭐예요? 그보다 더 튼실한 은행을 또 하나의 개설은행으로 두면 되고, 우리는 그런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했고, 확인은행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9필드 컨퍼메이션 인스트럭션에 컨펌이라고 적혀 있으면 확인은행이 있는 것이고, 만일 여기에 without이라고 적혀 있으면 without confirmation이라는 의미죠. 확인은행이 없다는 의미고. 자, 다음 이제 78필드 보시면은 사실 수익자야 이제 지정은행을 통해 돈을 받으면 되겠지만, 이제 지정은행이 수익자한테 돈을 줬을 때 지정은행과 개설은행과 상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냥 이론적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런 부분, 그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지정은행이 어떻게 이제 개설은행한테 상환을 받는지에 대한 지시가 나와 있고, 뭐 직접 차기 방식, 단순 방식, 상환은행을 통한 뭐 상환은행 방식이 있다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수익자 입장에서는, 즉 현직자 입장에서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용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해석 부분이었고, 아무래도 제가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신용장 해석 방법을 친절하게 올린 게 있고, 그때는 조금 더 이제 기초적인, 이제 기본적인 부분으로 올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조금 더 실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영상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신용장 해석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영상은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요, 결국 실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류와 이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가 문제냐라는 그 실전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실전적인 부분으로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송장부터 운송서류, 보험서류 하나씩 꺼내가지고 신용장에 어떻게 맞춰야 하자 잡히지 않고 내가 돈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2개로 나눠 올라갔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